10년 전 실종된 딸, TV 맛집 프로그램 뒤편에 찍힌 모습 보고 경악. 충격적인 진실. 그년이 냄새를 맡고 찾아왔어. 애를 섬으로 팔아버리든가 해야지. 윗돈은 더 줄 테니까. 입 다물어요. 내 딸인 거 절대 들키면 안 돼. 식당 창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딸을 버리고 떠난 전 남편과 그 내연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을 납치하고 가둔 범인이 다름 아닌 아이 아빠였다니. 그날 저는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꽉 쥐며 맹세했습니다. 이 더러운 연극을 내 손으로 끝내버리겠노라고. 전 국민이 경악할 생방송 폭로전, 그 서막이 오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후루룩 짭짭. 좁디 좁은 고시원 방 안을 채우는 건 제가 라면 국물을 들이켜는 소리와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효과음뿐이었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남은 거라고는 이 눅눅한 방 한 칸과 불어터진 라면뿐이라니 참 처량하기도 하죠.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리포터가 닭다리를 뜯으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장님, 이 육수 비법이 뭐예요? 국물이 아주 끝내줘요. 화면 속 식당 사장이라는 여자가 사람 좋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비법은 무슨 그냥 정성이지요. 내 자식 먹인다는 생각으로 푹 고아낸 거예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젓가락으로 단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식은 무슨. 말은 번지르르하게 자라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리포터의 뒤쪽으로 무거운 뚝배기 쟁반을 낑낑대며 나르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화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방 열기 때문에 여자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이고 있었죠. 저는 입에 넣으려던 단무지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자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선명하게 찍힌 초승달 모양의 붉은 자국을 말입니다. 저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찾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리모컨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보기 버튼을 누르고 되감기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했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며 뒤로 감겼고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정지시키자 픽셀이 깨져 흐릿하지만 분명한 그 흉터가 제 눈앞에 정지했습니다. 5살 때 주전자 물을 엎어 생겼던 내 딸 박지은의 흉터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다 못해 터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어루만지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내 딸 지은이 맞지? 너 거기 있는 거니? 화면 속의 아이는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왼쪽 귀 밑에 희미하게 보이는 점까지 박지은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을 그대로 두고 벽에 걸린 배낭을 낚아챘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금 봉투를 꺼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 식당은 경기도 외곽 국도변에 있는 민잔의 토종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구겨 신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지은아. 엄마가 지금 간다. 엄마가 금방 갈게.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지만 엉덩이가 들썩거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휙휙 지나가는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죠. 저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박지은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지은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10년이야. 무려 10년 만이라고. 살아만 있어줘.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저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일 때문에 그럽니다. 잃어버린 보물을 찾으러 가거든요.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민잔의 토종닭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보이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방송을 타서 그런지 식당 앞은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시끄러운 말소리와 음식 냄새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업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통로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고 저는 주방 쪽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종업원 하나가 물병을 탁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문 안 하세요? 여기 대기 손님 많은데 빨리빨리 좀 합시다. 저는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주방 안을 살폈습니다. 아, 네. 저기 닭백숙 하나 주세요. 제일 빨리 나오는 걸로요. 종업원이 횡하니 가버리고 1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마르고 야윈 모습으로 제 몸집만 한 반찬 카트를 힘겹게 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았습니다. 박지은이 제 테이블 쪽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지은이 바로 제 옆을 지나가는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팔꿈치로 툭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식당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박지은이 화들짝 놀라 카트를 멈추고 허둥지둥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박지은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줍느라 소매가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지은의 오른쪽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소매를 확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팔목 안쪽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 흉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박지은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너 지은이 맞지? 엄마야. 엄마가 왔어. 박지은은 겁에 질린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지은이 뒷걸음질을 치며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곰탱인데요.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곰탱이라니 제 귀한 딸 입에서 그게 무슨 소리랍니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박지은의 손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곰탱이야? 너 박지은이잖아. 내 딸 지은이잖아. 박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 사장님 살려주세요. 이상한 아줌마가 저를 잡아가려고 해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있던 사장 최민자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사나운 얼굴이었습니다. 최민자가 제 팔을 거칠게 쳐내며 박지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예요? 남의 귀한 직원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최민자를 노려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 이 아이 누군지 알지? 내 딸이야. 1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박지은이라고. 최민자는 코웃음을 치며 주위 손님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멀쩡한 남의 집 식구를 자기 딸이라니요? 보아하니 어디서 방송 보고 돈 좀 뜯어내려고 온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습니다. 최민자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미친 거 아니야? 꽃뱀인가 봐. 쯧쯧 세상이 말세네. 저는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박지은에게 손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얼굴 기억 안 나? 우리 놀이공원 갔었잖아. 아빠가 사준 곰 인형, 내가 제일 좋아했잖아. 최민자의 등 뒤에 숨은 박지은은 귀를 막고 웅크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가세요. 최민자가 주방 쪽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당장 이 미친 여자 끌어내. 경찰 부르기 전에 쫓아내. 주방에서 덩치 큰 남자 직원 2명이 달려나와 제 양팔을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박지은을 향해 목을 빼고 소리 질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다시 올게. 엄마가 꼭 다시 올 거야. 저 여자 말 믿지 마. 넌 박지은이야. 최민자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게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 재수없게 소금을 확 뿌려버리든가. 식당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어진 채 닫힌 문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주먹을 쥐고 땅을 쳤습니다. 으아, 내 딸 지은아. 제 울음소리가 쌩쌩 달리는 덤프트럭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식당에서 멀지 않은 허름한 모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서 눈은 퀭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고배율 쌍안경을 목에 걸고 캠코더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에 꾀재재한 몰골이었지만 눈빛만은 이글거리고 있었죠. 기다려라.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내 손으로 피눈물 쏟게 해줄 테니까. 저는 모텔을 나와 식당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덤불숲을 헤치고 올라가 식당 주차장과 뒷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바위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쌍안경을 눈에 갖다 대고 초점을 맞추자 식당 뒷마당의 풍경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뒷마당 수도가에 박지은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맨손으로 찬물에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은 벌겋게 얼어 터져 있었고 얇은 셔츠 한 장만 걸친 등은 앙상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민자가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보았던 화려한 사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은 영락없는 시골 아줌마 모습이었습니다. 최민자가 박지은의 등짝을 빗자루로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년아, 그릇에 고춧가루 묻어 있잖아.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짝, 짝. 빗자루가 살에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지은은 피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사장님. 다시 할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캠코더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앵글이 흔들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건 증거다. 악마 같은 년을 잡아넣을 확실한 증거야. 최민자는 분이 안 풀렸는지
박지은의 머리채를 잡아마구 흔들었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년이 어디서 꼬박꼬박 밥을 달래? 저기 가서 걔랑 같이 먹어. 최민자가 손가락질한 곳에는 누런 똥개 한 마리가 묶여있는 계집이 있었고 그 옆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쓰레기통 앞으로 기어가 남은 밥알을 주워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속이 숯검정이 되어 바스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 주차장에 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최민자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박지은을 일으켜 세우더니 흙 묻은 옷을 털어주고 깨끗한 앞치마를 입혀주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도 빗으로 곱게 빗겨주며 웃는 얼굴로 뭐라 속삭였습니다. 아마도 손님들 앞에서는 웃으라고 협박하는 거겠죠. 박지은은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고는 쟁반을 들고 홀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런 천벌 받을 년. 내년이 사람이냐? 짐승도 제 새끼한테는 저렇게 안 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식당의 간판 불이 꺼질 때까지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저려 감각이 없어졌지만 지금 물러서면 내 딸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식당의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꺼내 썼습니다. 낮에 봐둔 철조망 개구멍으로 조심스럽게 기어들어갔습니다. 식당 마당에 묶인 개가 으르렁거렸지만 챙겨온 소시지 하나를 던져주니 꼬리를 흔들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식당 건물 뒤편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의 작은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창고 안은 냉기가 펄펄 도는데 박지은은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녀린 발목에는 굵은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가두듯 내 딸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겁니다. 저는 주먹으로 벽을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해. 저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접착 테이프를 뜯어 창틀 안쪽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은아. 엄마가 이 소리, 이 억울함 다 담아갈게.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갈을 밟는 저벅저벅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도는 경비업체 직원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낮추고 창고 옆에 쌓여있는 빈 박스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지나가라. 다행히 불빛은 멀어졌고 발자국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개구멍을 통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야산의 잠복 지점으로 돌아온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이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두고 봐. 이 어둠 내가 다 걷어내 줄 테니까. 내 딸 반드시 햇빛 보게 해줄 테니까. 저는 캠코더에 찍힌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내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놈들이 방심하는 그 순간 내 딸의 목을 조르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겁니다.
그게 제 목숨을 내놓는 일이 된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이틀 뒤 오후 2시, 저는 여전히 식당 뒷산 중턱, 덤불 속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적한 시골 국도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식당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이 흙탕물로 지저분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택은 나 비싼 차요라고 시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먹던 라면을 내려놓고 쌍안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기름진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명품 선글라스를 낀 남자. 세월이 흘러 주름이 자글자글해졌지만 저는 단번에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제 뼈와 살을 깎아먹고 도망간 전 남편 강성훈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강성훈의 팔짱을 끼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드는 저 여자, 바로 강성훈의 현재 처였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점퍼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식당 문이 열리고 최민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박지은을 때릴 때의 그 악마 같은 표정은 어디 가고 세상 둘도 없는 충신처럼 허리를 90도로 굽히더군요.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식당 안쪽에서도 가장 은밀한 VIP룸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미리 준비해둔 도청 수신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오늘 밤새워 설치해둔 것은 아니지만 식당 창문 틈이 낡아 방음이 허술하다는 걸 파악해 둔 터라 성능 좋은 지향성 마이크를 창문 쪽으로 조준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자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탁! 무언가 묵직한 봉투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성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이번 달치 생활비하고 입막음 비용 좀 더 넣었습니다. 최민자가 봉투를 여는지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 사장님, 섭섭하게 왜 이러실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게다가 이틀 전에 그 여자가 찾아왔었어요. 지은이 친엄마 말이에요. 강성훈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라고요? 영순이가 여길 알고 왔단 말입니까? 그때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강성훈의 처였습니다. 어머, 당신은 왜 그렇게 겁이 많아요? 그 여자가 오면 뭐 어쩔 건데? 증거 있어? 우리가 뭐 애를 납치라도 했어? 갈 곳 없는 애 걷어준 거잖아. 최민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사모님 말씀이 맞죠. 근데 그 여자가 아주 독이 바짝 올랐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한 애 만에 난리를 치는데 저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불안해서 원. 강성훈의 처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더 줄 테니까 확실하게 처리해요. 그년 또 오면 스토커로 신고해서 유치장에 쳐넣어 버리라고요. 그리고 애는 당분간 창고 밖으로 절대 내보내지 마요. 정 불안하면 저기 남해 쪽 섬에 있는 염전이나 술집으로 팔아버리든가. 섬으로 팔아버리라니요. 사람이, 아니 부모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저는 수신기를 잡은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 악물고 녹음 버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강성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섬은 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누가 낳은 자식인데 저렇게 멍청해? 사장님, 내 말 알죠? 돈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뒤탈 없게 해요.
우리 이번에 선거 나갈 수도 있는데 흠집 나면 사장님도 끝인 줄 알아. 최민자가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염려 마십시오, 사모님. 제가 누굽니까? 민자예요, 민자. 쥐도 새도 모르게 단돌이 하겠습니다.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룸에서 나와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날리며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내 놈들의 저 더러운 입을 찢어놓겠다고. 저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머물다간 VIP 룸 창문 아래 화단으로 기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지만 역겨운 줄도 몰랐습니다. 맨손으로 썩은 배추잎을 들추어내자 강성훈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와 최민자가 구겨서 버린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퍼백을 꺼내 담배꽁초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건 강성훈이 여기에 왔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영수증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고 그들이 먹은 닭백숙 값과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찍힌 거액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저는 증거물들을 가방 깊숙이 챙겨 넣고 다시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식당 안으로 내 딸이 갇혀있는 저 지옥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맞춰 식자재를 납품하는 1톤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자연식품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죠. 기사가 차를 세우고 주방으로 납품 명세서를 들고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덤불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주변에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골라 트럭 뒤편으로 달렸습니다. 나이 탓에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트럭 짐칸의 덮개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짐칸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쌀 포대와 채소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는 짐칸 안으로 굴러 떨어지듯 들어갔습니다. 박스 모서리에 정강이를 찧어 악소리가 날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고 참았습니다. 저는 배추박스와 무박스 사이의 좁은 틈새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트럭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이, 김 기사, 배추가 상태가 왜 이래? 좀 좋은 걸로 가져오라니까. 최민자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기사가 짐칸 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사장님, 요즘 날씨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덜컹 기사가 짐칸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트럭이 꿀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짐칸 안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럭이 후진하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식당 안쪽 창고 바로 앞까지 차가 들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기사와 직원들이 물건을 내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틈을 타 저는 박스 뒤에서 고개만 살짝 내밀었습니다. 직원들이 쌀 포대를 나르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트럭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창고 안쪽 깊숙한 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폐가전 제품과 낡은 의자들이 쌓여있는 구석진 곳, 그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물건을 다 내린 트럭이 떠나고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철커덕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창고 안은 완벽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손으로 불빛을 가리며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창고 바닥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박스 더미 뒤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는 내 딸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제 입에서 소리 없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가녀린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이 마치 제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서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지만 제 딸의 체온을 느낄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엄마가 왔어. 조금만 기다려. 이 지옥에서 널 반드시 꺼내줄게. 철커덕. 육중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와 함께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냉기만이 감도는 그곳에서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박스더미 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 구석에 쓰러지듯 잠들어 있는 내 새끼, 지은이에게 닿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손전등 불빛을 손바닥으로 가려 희미하게 비추며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지은이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입가에는 마른 침 자국이 하얗게 굳어 있었고 눈 밑은 퀭하니 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후벼 판 건 그 가녀린 발목을 옥죄고 있는 녹슨 쇠사슬이었습니다. 으응. 지은이가 추운지 몸을 웅크리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된다. 지금은 확인해야 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멸균 면봉을 꺼냈습니다. 비닐 포장을 뜯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은이의 입가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자. 살짝 벌어진 지은이의 입 안으로 면봉을 넣어볼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아이의 체온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면봉을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통에 담고 이번에는 머리카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닥에 엉겨붙은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집어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흡! 지은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선 사람의 기척을 느낀 아이가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지은이의 입을 제 손바닥으로 꽉 틀어막았습니다. 으브. 지은이가 공포에 질려 눈을 희번덕거리며 제 팔을 핥히었습니다. 손톱에 긁힌 팔뚝에서 피가 맺혔지만 저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눈을 맞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쉿! 지은아, 놀라지 마. 해치려는 거 아니야. 엄마야. 엄마가 널 구하러 왔어. 엄마라는 단어에 지은이의 발버둥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라는 단어조차 잊힌 지 오래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입에서 손을 떼고 품속 깊이 간직해온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한쪽 눈알이 떨어진 곰 인형이었습니다. 1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던 날 지은이가 품에 안고 있었던 그 인형과 똑같은 모델을 어렵게 구한 것이었죠. 자, 이거 봐봐. 이거 기억 안 나? 내가 곰돌이라고 부르면서 매일 안고 잤잖아. 저는 인형을 지은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은이는 멍하니 인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인형의 보들보들한 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공허하던 지은이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갈라진 목소리가 지은이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인형의 배를 꾹 눌렀습니다. 사랑해. 기계음 섞인 곰 인형의 목소리가
적막한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비틀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으악, 아, 머리야, 내 머리. 지은이가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지은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엄마야. 지은이는 제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에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봉인되어 있던 끔찍한 기억들이 복물 터지듯 밀려오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빠 차. 싫어. 안 탈래. 아빠 어디가? 지은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성훈, 그 인간 말종이 지은이를 차에 태워 이곳으로 데려왔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잘못했어요. 솜사탕 안 먹을래요. 집에 갈래요. 엄마한테 갈래요. 지은이가 거품을 물듯 오열하며 제 옷자락을 쥐어뜯었습니다. 17살 여고생이 아니라 7살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지은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가자. 엄마가 데려갈게. 이제 아무 걱정 마.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자박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창고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렸어? 최민자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 들키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저는 급히 지은이의 입을 다시 막고 귀에 대고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잘 들어. 엄마가 지금은 가야 해. 하지만 내일 꼭 다시 올 거야. 저 나쁜 아줌마가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알았지? 이 인형 꼭 안고 있어. 지은이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눈빛,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며 창고 안쪽 환풍구가 있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낡은 박스들을 치우자 녹슨 환풍구 덮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미리 헐겁게 풀어놓았던 나사를 돌려 덮개를 열고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기익. 창고의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훑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곰탱이 너 방금 소리 질렀어? 최민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환풍구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 꿨어요. 귀신 나오는 꿈.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내일 방송국 사람들 오는데 눈 붓기만 해봐. 밥 굶길 줄 알아. 쿵.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구멍을 통해 식당 밖으로 빠져나온 저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지도 않고 뛰었습니다. 큰 길까지 달려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서울로 가주세요. 아니, 제일 빠른 퀵서비스 센터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아줌마 몰골이 말이 아닌데 무슨 일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빨리만 가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퀵서비스 센터에 도착해 면봉과 머리카락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신처는 강남에 있는 사설 유전자 분석 센터였습니다. 이거 특급으로 보내주세요. 내일 오전까지는 무조건 결과 나와야 합니다. 웃돈 드릴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토바이로 쏘면 금방 갑니다.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사라지는 걸 보고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모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벽에 붙여놓은 전지 위에 매직으로 크게 썼습니다. D-데이. 바로 내일입니다. 식당 구조도, 방송 카메라 위치, 최민자의 동선, 그리고 배전반의 위치까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초조하게 핸드폰만 바라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띠링. 짧은 문자 알림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분석센터에서 온 결과 통보였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보고서. 검체 어기명수나 검체 비박지은의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친자관계가 확실함. 흑.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내 딸이다. 내 뱃속으로 낳아 금지옥엽 키운 내 딸이 맞다. 그 귀한 자식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가둬놓다니.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용서 못해. 저는 눈물을 닦고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강성훈, 최민자, 그리고 내 마누라까지. 벽에 붙어있는 달력의 오늘 날짜에 빨간색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매직 잉크가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내일 방송이 너희들의 제삿날이 될 거다. 똑똑히 지켜봐라. 저는 배낭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HDMI 케이블, 그리고 녹음기와 USB.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신발끈을 꽉 조여 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는 일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그 악마들의 소굴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내 딸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곳을 박살내고 나오겠습니다. 방송 당일 오전 9시. 식당 앞마당은 아침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방송국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중계차들이 굉음을 내며 들어오고 굵은 케이블 선들이 뱀처럼 바닥에 깔렸습니다. 조명탑이 세워지고 카메라맨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신을 쏙 빼놓았죠. 저는 식당 건너편 덤불숲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뒤져서 구한 방송국 스태프들이 입는 것과 색깔이며 디자인이 똑같은 베이지색 조끼였습니다. 거기에 검은색 캡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하니 영락없는 현장 스태프처럼 보였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눈빛이 얼마나 매섭게 빛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할 수 있어. 김영순, 넌 할 수 있어.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손에는 노트북이 든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케이블이 잔뜩 든 공구함을 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늘 하던 일인 척 당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식당 입구에는 경호원인지 진행 요원인지 모를 덩치 큰 남자가 서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아줌마, 어디 소속이에요? 남자가 저를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저는 태연하게 공구함을 들어 보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오디오 팀이에요. 선 깔아야 하는데 길 좀 비켜요. 시간 없어 죽겠구만. 제가 인상을 쓰며 쏘아붙이자 남자는 찔끔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시오. 휴, 10년 감수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보다 더한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명 이쪽으로 더 돌려. 반사판 어디 갔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그 소란을 틈타 저는 식당 내부를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홀 중앙에는 화려하게 세팅된 메인 테이블이 보였고 그 뒤로는 민잔의 토종닭 TV 방영이라는 현수막이 촌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전 남편 강성훈과 그의 현재 처였습니다. 강성훈은 양복을 빼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 여자는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슬쩍 들린 그들의 대화는 저를 또 한 번 기가 차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넥타이 좀 삐뚤어진 거 아냐? 방송 나가는데 품위 있게 좀 해. 아, 괜찮아. 그나저나 이 집 차 맛이 영 별로네. 싸구려 티백을 쓰나. 참아. 오늘만 넘기면 우리 땅값이 2배는 뛸 텐데. 그 정도도 못 참아? 땅값이라니. 제 딸을 팔아먹고 땅값 타령이나 하고 있는 저 짐승들을 당장이라도 들이받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더 확실하게, 더 처참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는 벽을 타고 조심스럽게 이동해 주조종실 역할을 하는 배전반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카운터 뒤쪽 주방과 연결되는 좁은 통로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어제 파악해둔 바로는 저곳에 식당 내 대형 스크린과 방송 송출을 제어하는 메인 서버가 있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리포터에게 쏠린 틈을 타 저는 쥐새끼처럼 재빨리 배전반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각종 기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감시하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흥신소 소장, 철수가 알려준 대로 메인 서버 본체 뒤편에 HDMI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아줌마, 이 USB만 꽂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신호 주면 엔터 키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해놨으니까. 철수의 말을 되새기며 USB를 꽂자 노트북 화면에 시스템 해킹 완료라는 녹색 글씨가 떴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자, 주인공 나오십니다. 길 비켜주세요. PD의 외침과 함께 주방 쪽에서 최민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분칠을 얼마나 했는지 허옇게 뜬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 딸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보이는 지은이의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꾀죄죄하던 아이에게 깨끗한 원피스를 입혀놓았더군요.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눈은 반쯤 풀려 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게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최민자가 지은이의 허리를 꽉 감싸 안고 부축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꼬집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은이가 움찔거릴 때마다 최민자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으니까요. 최민자가 카메라 리허설을 위해 지은이를 자리에 앉히며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야, 곰탱이. 너 졸면 죽어. 내가 주는 약 먹었지? 오늘 웃어. 무조건 웃어. 안 그러면 너 다시는 밥 안 준다. 지은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기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이 마치 고장난 인형 같았습니다. 약이라니. 저 악마 같은 년이 내 딸에게 무슨 약을 먹인 겁니까? 수면제일까? 아니면 신경안정제?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눈앞이 붉어졌습니다. 노트북 위에 올려둔 제 손이 분노로 덜덜 떨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은아. 엄마가 지금 널 구해줄게. 리허설이 끝나고
곧 생방송 큐사인이 떨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잡고 목을 가다듬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1분 전입니다. 모두 스탠바이. PD의 고함 소리에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식당 안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카메라는 최민자와 지은이 그리고 뒤쪽에 앉은 강성훈 부부를 번갈아 비췄습니다. 최민자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인자한 어머니의 표정을 지으며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강성훈 부부도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30초 전, 저는 배전반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영상 파일이 재생대기 상태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악마들의 만찬. 철수가 밤새 편집해준 최민자의 학대 영상과 강성훈 부부의 녹취록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10초 전, 5, 4, 3, 2. PD의 손가락이 하나씩 접혔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온 카메라가 최민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큐. 리포터의 경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맛집을 찾아왔는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슴 따뜻한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최민자가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제 딸 같아서 거둔 것뿐인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부끄럽네요. 부끄러워? 내년 사전에는 부끄러움이란 단어도 있냐? 저는 노트북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전국적으로 망신 좀 당해봐라. 저는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힘차게 눌렀습니다. 탁! 그 경쾌한 탁건음과 함께 노트북 화면의 전송 게이지가 순식간에 100%로 찼습니다. 동시에 배전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식당 안의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오고 있던 방송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낯선 화면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화면이 왜 이래? 방송 사고 아니야? PD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컷! 카메라 돌려. 스크린 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흑백의 CCTV 화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최민자가 빗자루로 지은이를 때리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 설치된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잘못했어요. 사장님, 아파요. 순식간에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민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자, 쇼타임이다. 지익.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식당 안의 대형 스크린이 요란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행복한 모녀, 사랑의 맛집이라는 자막이 떠있던 화면이 순식간에 시커먼 노이즈로 뒤덮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송사고에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일제히 스크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정적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곧이어 스크린 위로 흑백의 거친 화면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화면 속 장소는 음침한 식당 뒷마당이었고 등장인물은 방금 전까지 인자한 미소를 짓던 사장 최민자였습니다. 저거 사장님 아니야? 저게 무슨...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식당 곳곳에 설치된 고성능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잘못했어요.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화면 속 최민자가 빗자루를 치켜들고 바닥에 엎드린 박지은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짝, 짝, 살이 터지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생생하게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리포터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최민자의 얼굴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누가 틀었어? 방송 꺼. 당장 안 꺼. 최민자가 악을 쓰며 스크린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전반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바뀌며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어제 식당 VIP 룸에서 녹음한 그 추악한 거래의 현장이었습니다. 형님, 이번 달치 생활비하고 입막음 비용 좀 더 넣었습니다. 그 여자가 냄새를 맡고 찾아왔었어. 애를 섬으로 팔든가 해야지 위험해서 원. 돈은 더 줄 테니까 확실하게 처리해요. 애는 당분간 창고 밖으로 절대 내보내지 마요. 전 남편 강성훈의 비굴한 목소리와 최민자, 그리고 강성훈 처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VIP 테이블에 앉아있는 강성훈 부부에게 꽂혔습니다. 강성훈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테이블보 자락을 붙잡고 숨을 곳을 찾고 있었고 그의 처는 명품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저거 내 목소리 아니야. 누가 조작한 거야?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애를 섬으로 팔아? 세상에 유괴범들이었어? 저 사람들 사람 맞아? 최민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P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 너희들이 꾸민 짓이지? 시청률 올리려고 나 엿먹이는 거지? 카메라 안 치워. PD가 최민자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우리도 피해자예요. 이거 방송 다 나갔어. 어떡할 거야?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배전반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복도에 있던 스태프들이 놀라 길을 터주었습니다. 저는 손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말아 쥐고 식당 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등장을 알리듯 스크린에서는 박지은이 쇠사슬에 묶여 쪽잠을 자는 처참한 사진이 슬라이드처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모두 똑똑히 보세요. 이곳은 맛집이 아닙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내 딸을 감금하고 착취한 지옥입니다. 제 목소리가 방송용 붐 마이크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민자가 저를 알아보고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서 난리야. 죽고 싶어 환장했어? 최민자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최민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길바닥에서 구르며 억척같이 살아온 제 악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안 나? 내년이 내 딸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간지러운 수준이지. 어디 한번 더 찢어봐. 내 추악한 주둥아리 내가 찢어줄 테니까. 제가 최민자를 밀쳐내자 그녀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손님 중 한 명이 먹다 남은 깍두기 접시를 최민자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에라이, 천벌 받을련. 우리가 속았어. 쨍그랑. 접시가 깨지며 빨간 깍두기 국물이 최민자의 한복 위로 튀었습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물병, 숟가락, 휴지 뭉치가 날아들었습니다. 유괴범이다. 저런 년은 콩밥을 먹어야 해. 애를 짐승처럼 가둬? 내가 사람이냐? 분노한 군중들의 고함 소리가 식당 지붕을 뚫을 듯 했습니다. 한편 구석 테이블 밑에 숨어있던 강성훈이 엉금엉금 기어 도망치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냅다 달려가 강성훈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어딜 가? 내 딸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일 줄 알았냐? 강성훈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영순아, 오해다. 나는 정말 몰랐어. 저 여자가 다 꾸민 일이야. 나는 시키는 대로 돈만 준 거야.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돈만 줬어? 입막음 돈 준 게 자랑이냐? 내 놈이 압이야? 짐승도 제 새끼는 안 버려. 옆에 있던 강성훈의 처가 도망가려다 제게 딱 걸렸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가 벗겨진 채 헝클어진 머리로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집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해. 내 집안이든 콩밥 집안이든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당신이 내 딸 썸으로 팔라고 했지? 그 입으로 똑똑히 말했잖아. 제가 녹음기 내용을 다시 언급하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강성훈 부부를 애워쌌습니다. 건장한 남자 손님 몇 명이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섰습니다. 경찰 불렀으니까 꼼짝 말고 있어요. 아주 콩가루 집안이네. 난장판이 된 식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내 딸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겁을 먹고 귀를 막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약기운 때문인지 비틀거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싸우던 것을 멈추고 지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제가 지은이를 와락 끌어안자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아, 하지마. 때리지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어제 봤지? 곰 인형, 곰돌이 기억나지? 엄마가 왔어. 이제 아무도 너 못 때려. 엄마가 다 혼내줬어. 제 눈물방울이 지은이의 볼에 떨어졌습니다. 지은이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제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 속에서 서서히 빗장이 풀리듯 1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지은이의 손이 떨리며 올라와 제 뺨을 만졌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갈래. 여기 무서워. 저는 지은이를 부서져라 꽉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 가자. 집에 가자. 엄마랑 같이 가자.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지은이도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최민자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이 곰탱이년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년. 최민자가 깨진 병 조각을 들고 우리 모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위험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지은이를 제 등 뒤로 감쌌습니다. 최민자의 손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최민자가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무거운 ENG 카메라로 최민자의 어깨를 쳐버린 것입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감히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살인 미수를 저질러. 바닥에 쓰러진 최민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악했습니다. 으악, 내 식당, 내 돈, 다 망했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뽀삐뽀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경찰차 여러 대가 식당 앞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광등의 붉은 불빛이 식당 안을 어지럽게 비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동작 그만.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곤봉을 들고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이제 됐어. 경찰 아저씨들 왔어. 저 나쁜 사람들 이제 다 잡혀갈 거야. 지은이는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가 젖도록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난장판이 된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 깨진 접시들, 그리고 경찰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있는 최민자와 강성훈 부부. 그 모든 광경이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전 국민을 향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돈과 욕심 때문에 자식을 팔아먹고 짓밟은 저 악마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제 외침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더니 곧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잘했다. 아줌마 힘내세요. 저런 놈들은 싹 다 구속시켜야 해. 그 응원의 소리가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태산처럼 단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내 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을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우리 모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들 뭐야?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최민자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자 최민자는 돼지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고개를 처박고 있으면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아, 김영순,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딸 걷어서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저는 경찰들의 저지를 뚫고 최민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냅킨 통을 집어 최민자의 얼굴 앞에 냅다 던졌습니다. 쾅! 냅킨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은혜? 짐승만도 못한 년이 어디서 은혜를 들먹여. 10년이야. 내가 내 딸 인생을 짓밟은 시간이 무려 10년이라고. 감방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 더러운 입 놀리나 보자. 옆에서는 전 남편 강성훈과 그 처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강성훈의 처는 머리채가 산발이 된 채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으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이거 난 몰라.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야. 우리 남편이 돈 준 것밖에 없어. 변호사 불러. 내 변호사 오기 전엔 한 발짝도 안 가. 강성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영순아, 여보, 나 좀 봐줘. 지은이 아빠잖아. 내가 지은이 찾으려고 돈 준 거야. 정말이야.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라니, 이혼 도장에 잉크 마른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여보 타령입니까?
저는 강성훈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싶은 걸 꾹 참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지은이 아빠, 넌 그럴 자격 없어. 내가 지은이 아빠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딸을 섬에 팔라는 말에 동조하지 말았어야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경찰들이 그들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 밖에는 어느새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달려온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차에 태워지는 최민자와 강성훈 부부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습니다. 에라이, 천벌 받으련 놈들. 퇴, 더러운 놈들 가서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퍽, 퍽. 날계란이 최민자의 얼굴에서 터져 노른자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최민자가 악을 쓰며 욕을 퍼부었지만 사람들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뒤에서 들리는 희미한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지은이가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지은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지은이를 부축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어디 아파? 지은이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제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너무 졸려. 구급대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따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도 심하고 무엇보다 쇼크가 온 것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저는 구급차에 올라타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손등이며 팔뚝이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곳곳에 멍이 들고 긁히고 대인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제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안 아플 거야. 엄마가 다 낫게 해줄게. 지은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으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로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제 귀에는 지은이의 거친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지만 의료진들은 방송을 봤는지 우리 모녀를 특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지은이 괜찮은 건가요? 의사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적적으로 버티신 겁니다. 영양 상태는 엉망이고 뼈에 금이 갔다가 저절로 붙은 흔적이 여러 군데예요. 그리고 발목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쇠사슬 같은 것에 오래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고에서 봤던 그 쇠사슬, 그 차가운 쇠붙이가 내 딸의 발목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합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심리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지은이 좀 살려주세요.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의사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도 기운 내셔야 따님을 돌보죠. 식사라도 좀 하세요. 병실로 옮겨진 지은이는 링거를 꽂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릴 때의 그 앳된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유명 맛집 프로그램 생방송 도중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천사 사장으로 알려진 최모 씨가 실종된 여성을 10년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폭로했던 영상과 함께 경찰서로 연행되는 최민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민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최민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마스크 속에서 여전히 억울하다며 이를 갈고 있을 거라는 거요. 이어서 앵커가 강성훈 부부에 대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부인 강모 씨와 계모도 유괴를 사주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봤으니 이제 놈들은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 어떤 비싼 변호사를 써도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똑똑.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식당에서 최민자를 체포했던 그 형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십니까? 따님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형사님들 덕분에 무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간단하게 피해자 진술을 좀 받아야 해서요. 녹음하신 파일하고 영상 원본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와 녹음기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놈들이 내뱉은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걸로 저 인간들 세상 빛 못 보게 할 수 있는 거죠? 형사가 증거물을 받아 챙기며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 증거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납치, 감금, 폭행, 아동학대, 거기에 방송 방해죄까지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저희가 아주 탈탈 털어서 콩밥 질리도록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형사들이 돌아간 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병원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늙고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는 그날까지 저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엄마. 지은이가 잠꼬대처럼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얼른 침대로 다가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냐, 엄마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지은이가 실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전 지은이가 제일 좋아하던 게 바로 제 김치찌개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잊지 않았구나. 그래. 퇴원만 해봐. 엄마가 김치찌개도 해주고 계란말이도 해주고 우리 지은이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산더미처럼 해줄게.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굶기지 않겠다. 다시는 춥게 하지 않겠다. 남은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 너를 지켜주겠다. 병실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빛이 우리 모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1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지나고 이제 진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민자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강성훈과 공범 김미숙을 각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탕, 탕, 탕. 판사님의 법봉 소리가 법정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세 번의 두드림이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10년 묵은 체증을 단번에 깨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던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15년이라니. 판사님, 억울합니다. 최민자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도관들이 양옆에서 최민자의 팔을 억세게 붙들고 자리에 앉혔지만 최민자는 발버둥을 치며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죄수복을 입은 꼴이 영락없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아, 강성훈, 내가 시켰잖아. 내가 돈 주면서 애 감시하라고 했잖아. 왜 나만 15년이야? 최민자가 옆에 앉은 강성훈에게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강성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흑흑, 판사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시켜? 이 인간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강성훈의 처, 김미숙이 수갑찬 손으로 강성훈의 머리통을 후려갈겼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떼어놓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서로를 물어뜯고 탓하는 저 추악한 꼴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쯧쯧, 갈 때까지 바닥을 보이는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법원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따사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악몽은 사라졌고 저들에게는 차가운 감옥 바닥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 법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은이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비쩍 말라 있었던 볼에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영양 섭취를 잘한 덕분이겠죠. 무엇보다 그 죽어있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다가가 헝클어진 앞머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다리 안 아파? 지은이가 배시시 웃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지? 저 사람들 이제 못 나오는 거지? 그럼 그렇고 말고 아주 오랫동안 못 나올 거야. 아니, 나와도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해. 지은이가 안심한 듯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법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 옷깃을 스쳤습니다. 바다 보러 가자. 아주 조용하고 예쁜 바닷가 마을로 가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사는 거야. 한 달 뒤 우리는 연고도 없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가에서 나온 범죄 피해자 지원금과 최민자에게 받아낸 손해배상금으로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부를 돈도 아까워 저와 지은이가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테이블을 날랐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가게 안에서 지은이가 롤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파란색으로 칠할까? 바다 색깔처럼. 그래, 우리 지은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엄마는 내가 좋으면 다 좋아. 지은이는 신이 나서 벽에 파란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옷이며 얼굴이며 페인트가 묻어 엉망이었지만 그 모습이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네 밥상. 간판업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간판을 다는 날 지은이는 가게 앞에서 펄쩍펄쩍 뛰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내 이름이다. 엄마, 진짜 내 가게야? 그럼 우리 사장님 가게지. 엄마는 그냥 주방 아줌마고. 개업식 날 아침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도와 증거를 모아주었던 흥신소 소장 철수 씨와 식당 뒷문 열쇠를 쥐어주었던 주방 보조 이모님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커다란 화분을 들고 들어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대박 나십시오. 화분이 좀 무거운데 어디다 둘까요? 이모님도 두루마리 휴지를 한 팩 내려놓으며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이모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지은이 얼굴 좋아진 것 좀 봐. 이제 진짜 아가씨 같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지은이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지은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메고 능숙하게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최민자의 식당에서 노예처럼 일하며 배운 솜씨였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기쁘게 요리하는 손길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와 고소한 계란말이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 씨가 숟가락을 들며 감탄했습니다. 와, 냄새 죽이는데? 이거 돈 받고 팔아도 되겠어요. 제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돈 받고 팔려고 만든 거지. 그럼 공짜로 주나? 많이들 들어요. 내 딸이 처음으로 차린 밥상이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손님들이었지만 지은이는 더 이상 겁을 먹고 숨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맑고 힘찼습니다. 물병을 나르고 주문을 받는 손길이 제법 야무졌습니다. 손님 한 분이 김치찌개를 한술 뜨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국물이 아주 시원하네. 아가씨, 이거 직접 만든 거야? 손맛이 보통이 아니네. 지은이가 쟁반을 가슴에 안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엄마 레시피대로 제가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 모습을 주방에서 지켜보던 저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떨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저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웃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셔터를 내리니 온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가게 앞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아이스크림을 까먹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에는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 말고 저를 불렀습니다. 응? 왜 그래, 지은아? 지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 이제 진짜 행복해. 꿈만 같아. 다시는 그 무서운 꿈 안 꿀 것 같아. 저는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을 내려놓고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꿈 아니야.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앞으로는 좋은 꿈만 꾸고 맛있는 것만 먹고 예쁜 것만 보고 살자.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깍지를 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1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제 시계가 다시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무슨 반찬 할까? 시장 가서 고등어 싱싱한 거 사다가 조림할까? 좋지.
무 숭숭 썰어 넣고 칼칼하게 졸이면 밥도둑이지. 내일 아침 일찍 시장 가자. 응, 엄마랑 같이 시장 가는 거 너무 좋아. 우리는 아이스크림 막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우리 모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나란히 집으로 향하는 길. 그 길 끝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에 뜬 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 아이 눈에서 눈물 날 일 없게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지은이의 콧노래 소리가 밤바다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우리는 비로소 환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순 씨의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드는 것이 바로 우리네 엄마의 마음인가 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포기하지 않고 딸을 구해낸 그 위대한 모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악한 사람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모녀는 남해의 푸른 바다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오늘따라 더 가슴 깊이 와닿네요. 지은이가 끓여준 따뜻한 김치찌개처럼 두 사람의 앞날이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스한 행복으로만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순 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은 찾아올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